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방의 날, 광복을 맞이한 한국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일제강점기가 공식적으로 끝이 나고 드디어 우리 국가의 주권을 되찾았죠. 그런데 그렇다면 한국의 해방을 맞은 날 한국 땅에 있던 일본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8월 10일 연합군 측에 항복 의사를 먼저 전달합니다. 8월 10일 항복 의사는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고 정부 당국끼리만 아는 사안이었죠. 8월 10일 당일 조선 총독부에도 일본이 항복 의사를 전달했다는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항복 선언을 하기 전 조선 총독부는 한국 땅에 있는 일본인들을 무사 귀국시켜야만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약 80만 명의 일본인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일본의 항복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은 재조선 일본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보복이 있진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베 노부유키는 우선 한국 땅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지도자급들과 교섭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죠. 이때 송진우는 거절하고 여운형이 교섭에 응하는데 아베 노부유키 총독은 한국 땅에 대한 모든 행정권과 치안 유지권을 여운형에게 넘길 테니 조선인들의 질서를 잡아주고 일본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보복 행위를 삼가달라 부탁합니다. 여운형은 이에 응했고 8월 15일 마침내 라디오 전파를 통해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비로소 해방의 날을 맞이한 겁니다. 여운형은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이 공식 선언되자마자 당일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뒤 투옥되어 있던 민족운동가들을 전부 해방시키고 조선 총독부로부터 이양받은 행정권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동원해 치안대를 조직하고 그 치안대들은 전국의 경찰서들을 장악하고 치안을 담당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던 8월 16일 조선 총독부로부터 뚱딴지 같은 입장이 건네집니다. 행정권 이양은 없던 것으로 하고 곧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테니 그 이전까지는 조선 총독부가 계속 행정권과 더불어 치안 유지도 그 권한을 이어나가겠다고 한 거죠. 민심을 교란하고 치안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일본군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며 한반도에 남아있던 병력을 동원해 경찰서와 신문사, 학교 등을 다시 접수했죠. 알고 보니 내막은 미국이 일본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 한반도 행정권은 조선 총독부가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이 아닌 미군에게 넘기라고 했던 겁니다. 다음 달 9월 6일 미군이 들어왔고 9월 9일 조선주둔군 사령관 하지 중장과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 만나 항복 조인을 체결하면서 행정권은 한국인들이 아닌 미군에게로 이양되었습니다. 미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조선 총독부가 종전 사무처리 본부를 설치해 일본인의 귀환 준비, 잔류 일본인 단체 조직, 기타 개인과 법인의 권익 보호 등의 업무를 처리해갑니다. 자, 이제 한국 내 일본인들은 하루빨리 일본으로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일본인들을 책임지는 우두머리는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잖아요. 그런데 아베 총독은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것도 그냥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조선은행권이라는 당시 화폐를 엄청나게 발행한 뒤 그 막대한 돈을 챙기고 떠난 거죠. 그것도 일본인들 몰래요. 풍랑으로 인해 아베가 타고 있던 귀향선은 잠시 부산에 휴항하는데 이때 아베 노부유키가 먼저 도망치려 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졌죠. 그래도 아베 총독은 다 무시하고 꾸역꾸역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아베뿐 아니라 아베 곁에 있던 측근들과 보좌관들도 다 먼저 도망쳤겠죠. 이러니 한국 땅에 있던 민간인 일본인들은 저들의 힘으로 알아서 한국 땅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미군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조선 총독부가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한국에 대한 행정권을 미군에게 이양하고는 더더욱 일본인들은 알아서 귀국 준비를 해야만 했고요. 물론 미군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일본인들은 자체적으로 세화회를 조직해서 일본인들을 무사히 일본 땅으로 귀국시키는 일을 도모합니다. 해방 바로 다음 날이었던 8월 16일에 처음 수도 경성에서 생겨난 세화회는 이후 한국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 생겼고 해방을 맞고 1년 후였던 1946년 8월까지도 계속 세화회가 만들어지면서 활동을 이어가다가 1947년 7월경에 공식적으로 해산됩니다. 일본인들의 귀국은 하루아침 혹은 몇 주 만에 끝난 게 아니라 1945년 8월 20일 첫 귀환선이 부산을 출발한 이래 1, 2년 정도는 더 지나야 거의 다 귀국하게 되죠. 연합군 측의 지시에 따라 군인들 먼저 귀국시키고 그 다음 민간인들을 귀국시켰습니다. 2년 정도 부산은 귀국하려는 일본인들로 아주 북새통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귀국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 있었던 건 무슨 뜻일까요? 일본인들에 대한 조선인들의 보복 행위가 그다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화회의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은 한국의 남쪽 지역보다는 북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미군의 영역이었던 남쪽에서보다 소련의 영역이었던 북쪽에서는 어느 정도 사적 보복 행위가 자행되었다는 뜻이며, 이들을 보호하고자 북쪽 지역에서는 일본인들이 세화회를 더 조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겠죠. 이러다 보니 한반도 북부 혹은 만주의 일본인들이 다 38선을 넘어와 미군의 영역 남한 쪽으로 몰려듭니다. 이러면 미군정이 처리해야 할 일본인 인원수는 더 많아지겠죠.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고 재울 곳 주고 이 일본인 난민들을 받아주는 것도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말이죠. 물론 미군이 제조선 일본인들을 보호해준 점도 있었고, 일제강점기 때 기술자 및 경영자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본으로 가버리면은 한국 행정에 너무 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미군이 의도적으로 일본인들을 순차적으로 귀국시킨 것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총독부 내지 일제가 한국을 수탈하면서 창출한 그 많은 돈들을 미군이 꿀꺽하고 이 돈의 일부를 일본으로 돌아온 일본인들의 재외재산 보상금으로 사용한 점도 있었고요.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은 편안하게 살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조선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온 그 수가 몇백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일본인 귀환자 문제를 처리하고 있던 연합군 총사령관 총사령부, 일명 GHQ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귀환자들이 외국에 있던 재산들을 전부 다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외국에서 모은 재산들 다 포기하고 와야 했습니다.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인들이 기본 10년 이상, 길게는 30년간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고향이 일본이라 한들 고향 내에 어떤 연고도 없었고 경제생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귀국할 때는 미군이 개인당 지참금의 상한선도 정해버렸거든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겁니다. 이러니 귀국한 일본인들의 재외재산 보상 문제, 주택 지급 문제, 식량 배급 문제 등의 사안이 심각했는데 GHQ는 적절한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귀환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이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요. 설상가상으로 동남아에서 귀국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콜레라 전염병이 퍼지는 바람에 이 전염병이 다른 외국에서 들어오는 일본인들에게도 퍼져서 귀국 행정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도 만연했습니다. 일단 조선으로 넘어간 일본인들은 가난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식민지 땅이니까 조선 총독부가 일본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노려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경제적 부를 창출하기 위해 넘어간 것이었죠. 1910년대에는 총독부가 한국 토지를 빼앗아서 일본인들에게 엄청 몰아주면서 지주들이 많이 생겼고, 1920년대에는 일본인 회사 설립을 총독부가 적극 지원해주면서 기업가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애당초 총독부가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 설치했던 항만, 철도, 전선, 전화, 건설업 등에선 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과 더불어 사업 늘리기에는 최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돈 벌러 나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전쟁 끝나고 경기도 폭망했는데 얼마 없는 국가 예산을 그들에게 쓰니까 재외 일본인들에 대한 현지 일본인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조선에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씩 살았다면은 그 중엔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꽤 많았겠죠. 이 아이들은 10대 안팎의 나이에 일본으로 넘어갔기에 이들은 고향이 한국인 일본인들이었고 당연히 차별 어린 시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 일본이 GHQ로부터 주권을 다시 회복받고 냉전 구도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일본을 더 챙겨주면서 일본 내 귀환자들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귀환자들을 전쟁의 피해자로 여겼던 거죠. 동정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시간이 더 지나 2세대 귀화자들이 40, 50대가 됐을 때는 한창 일본이 고도 성장을 할 때여서 동정 여론은 더 심해졌고, 야스쿠니 신사와 평화기념 전시관은 이들을 전쟁의 피해자라고 역사적인 평가를 해두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다시 일본으로 가서 혹은 처음 일본으로 가서 정착해갔던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겠지만, 그 어디에도 그들이 식민지 시절 한국인들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해방 후 일본으로 귀국했던 제조선 일본인 귀화자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역사적 인식 변화와 그들에 대한 일본 내의 역사적 평가 또한 한국인들은 더 정신 차리고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네요.
36년이라는 과거의 일제강점기 기간 한국으로 넘어온 일본인들도 있었지만 반강제적으로 일본으로 떠나야만 했던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해방 후 안전하게 고향 한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우선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넘어간 배경을 아셔야 하겠죠.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생겼던 건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엘리트 지식인들이 유학차 일본으로 건너가 해외 교육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이민이라기보다는 유학의 일종이었죠. 이런 유학생들은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의 조선인 대학살 사건을 기점으로 거의 전원 한국으로 귀국하죠. 청년 지식인들의 유학이 아닌 민간인들의 일본 이민은 일제강점기 중후반기부터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인의 일본 이주는 크게 두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 이유에서의 반강제적 이민이었습니다. 1910년대와 20년대를 거치면서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한국의 토지 상당수를 국유화해서 땅을 전부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몰락해버렸으며 산미 증식계획이라는 조선 총독부의 대규모 쌀 증산 사업 당시에 그 수많은 쌀들을 전부 착취해 일본으로 보내놓곤 심지어 쌀 증산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 비용들을 조선 농민들에게 전가해버려 농민들 상당수가 빚쟁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친일 지주들, 일본인 지주들, 각종 수리조합과 금융조합들의 횡포들로 인해 도저히 한국 땅에서 농민으로서는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겁니다. 뼈 빠지게 농사를 해도 수확물 전부 빼앗기고 나는 빚쟁이가 되고 이래서 농촌 이탈 현상이 20년대 후반부터 심각해집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당장 오늘 밥 먹을 돈이 필요하기에 도시로 넘어가 막노동을 하며 겨우 하루를 채우지만 도시에서 그들이 살 곳은 없었고 집 같지도 않은 집 아무렇게나 막아놓고 살아야 했으며 임금도 형편이 없었죠. 이러니 식민지 조선에서는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 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민자 수가 2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1931년 총독부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식민지 조선 전체 인구의 25%가 절대 빈곤선 아래에 해당되고 있었으며 거지의 수만 16만 명, 소작농 전체의 75%가 부채를 안고 있었다죠. 1930년대에는 1년마다 1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자리를 찾으러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값싼 노동력의 조선인들이 들어와주면 땡큐였겠죠. 드라마 파친코에서 선자와 이삭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배 안에서 이 노동자들로 나오는 엑스트라들의 대사로 살짝 거론되기도 하죠. 물론 일본으로 유입되는 조선인 수가 너무 많아서 일본 정부가 통제를 해보려고도 했지만 수는 걷잡을 수 없었답니다. 1932년에 일본으로 넘어간 조선인들을 보면은 48%가 노동자, 35%가 무직자, 그리고 5%가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일자리를 구해도 임금차별, 노동환경차별 등 극심한 민족차별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이나 광산 등 위험한 일만 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인 경찰들도 툭하면 조선인들에게 시비 걸기 일쑤였고 식민지 국민으로서 그 모든 불합리한 대우들을 참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조선인의 일본 이주 두 번째 단계는 강제적 동원 때문이었습니다. 1938년 조선 총독부는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합니다. 일본이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이 확산되니까 필요한 인적, 물적 전쟁 자원들을 식민지 조선에서 아주 탈탈 털어갔던 겁니다. 처음엔 남자들이 병사들 내지 인부들로 강제 징용 및 징병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시에서 군인으로 착출되면 좀 낫지 않겠냐 싶겠지만 징병된 조선인 병사들에게는 절대 총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총을 지급받지 못하는 군인이라뇨. 그냥 총알바지로 썼다는 겁니다. 1941년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호주 근처까지 진출했단 말이죠. 이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기지화할 때 기지를 만들던 노역군들 태반이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이 태평양 곳곳으로 퍼졌고 여성들의 경우 정신대 및 위안부로 착출당해 마찬가지로 태평양 섬 곳곳으로 퍼졌죠. 노역군으로 착출된 남성들이나 위안부로 착출된 여성들이나 그 중간에 조선인 브로커들이 어디를 가면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속여서 데리고 간 뒤 일본 당국에 넘기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인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냥 강제로 대놓고 끌고 가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1940년 한 해에만 남녀 합해서 22만 명이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그 아픈 흔적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곳이 군함도가 있죠. 군함도는 일본의 전쟁을 위해 광산 자원을 생산하던 광업도시였는데 이 탄광에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을 가장 위험한 근무 현장에 배치하고 월급도 미지급하거나 아주 소액을 주었죠. 그리고 섬이다 보니까 탈출도 불가능했습니다. 일본인 관계자들에게 학대도 당하고 말이죠. 강제 수용소나 다름없었죠.
1944년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배치 산업 분야를 보면은 62%가 탄광, 11.4%가 탄광 이외의 광산, 18.7%가 토목 건축, 그리고 8.2%가 공정 및 기타였다고 합니다. 탄광에서 가장 위험한 채굴 작업자들을 사키야마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은 이 사키야마 노동자 가운데 60%가 조선인이었다고 합니다. 1944년 9월에는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고 여성 강제 동원을 아예 행정명령으로 공식화해버렸죠. 당시 일본 내에서도 조선인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론도 꽤 있었습니다. 적어도 노동 환경 개선을 주장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지만 소수였고, 조선 총독부와 일본 행정당국은 전혀 듣지를 않았죠. 강제 동원된 조선인 수는 70만 명이었고 1945년 약 20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죠. 이에 징용도 해제되었습니다. 일제는 동원됐던 사람들에게 1인당 100엔을 지불하기로 했지만 조선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수립된 미국의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일명 GHQ는 조선인 귀국 송환 조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일본 내 조선인들은 하루빨리 조기 귀국시켜달라며 소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고, 가도 한국 땅에 내 집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오히려 일본에 오래 살아서 여기에 생활 터전이 열악하나마 그래도 있는 게 어디냐며 귀국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조선으로 귀국하려는 쪽에서는 GHQ가 마련해준 공식적인 배편 이외에 다른 일본 행정당국의 배편을 알아보다가 큰 사건이 하나 터진 적이 있었는데요. 1945년 8월 22일 부산을 목적지로 오미나토를 출발한 배 우키시마호가 이틀 후 8월 24일 교토의 마이주르만 해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침몰해버린 겁니다. 이 우키시마호 안에는 최소 4,000명 이상의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인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가 출항하기 며칠 전 오미나토 해군 경비부에서 오미나토 지구에서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인을 우키시마호에 태워서 부산으로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이라고 하는데, 일본 당국은 사고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난 후에나 미적지근하게 대응했고 사체도 제대로 인양하지 않았답니다. 일본 측은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생존자 및 유족 가족들은 일본 정부의 고의적인 폭발이었다고 말하신답니다. 한편 일본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세대를 거듭하며 제일교포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들을 자이나치라고 부르죠. 물론 제일교포들도 해방 후부터 일본 사회 내에서 온갖 차별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 중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곳 중 하나가 일본 교토에 있는 우토로 마을입니다. 1942년 일본은 교토 남쪽에 비행장을 건설하는데, 이때 동원되었던 2,000명의 인부들 중 1,300명이 강제 동원된 조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조선인 인분들의 합숙소가 해방 후 미처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합숙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합숙소가 원래부터 교토에 있던 조선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마을이었던 듯합니다. 이 작은 마을과 합숙소가 합쳐져 우토로 마을이 되었고, 조선인 마을이 있다는 소식에 다른 이유로 강제 동원되었지만 아직 한국으로 돌아갈 편을 찾지 못한 조선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합숙소로 시작했기에 당시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합숙소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합숙소였고, 그것이 그대로 마을화되었기에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해방 후 당연하게도 일본 정부의 지원은 없었고요. 상하수도 시설조차 없었다죠. 현재 일본 전국 곳곳에 퍼져있는 코리아타운 경우도 대부분 이 시대 조선인들끼리 다 함께 살았던 구역이 마을화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일본에 잔류한 한국인들은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친 후 자이니치라고 불리는 제1교포의 형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1교포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넘어간 조선인들로만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해방 후에도 한국 내의 사정에 따라 제1교포분들은 변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넘어온 제1교포분들을 올드커머, 해방 후 일본으로 건너온 제1교포분들을 뉴커머라고 부르는데요. 해방 직후 한국은 곧바로 남북한으로 분단되면서 뉴커머들은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이념에 따라 남북한으로 싹 갈립니다. 아직 독립된 두 국가가 들어서기 전에는 남쪽에도 남로당 등 공산당 세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지방 곳곳에선 같은 민족끼리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 특히 1948년 제주 4.3 사건 때 많은 제주도민들이 학살을 피해 일본으로 대거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전쟁 피해서 일본으로 넘어간 경우도 많았고요. 일제강점기 기간 일본으로 가는 배편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서 한국의 난리를 피해 일본으로 가는 일이 그다지 어렵거나 이상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여하튼 한국이 남북한으로 분단되자 일본에 있는 제1교포분들도 남북한이냐를 두고 나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쪽을 국적으로 선택한 제1교포를 제1조선인이라 하고 남쪽을 국적으로 선택한 제1교포를 제1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북한은 미승인국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제1조선인들의 북한 국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 국적의 제1조선인들을 무국적으로 분류했으며 편의상 조선적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조선적은 오피셜한 행정명칭이 아닌 그저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국적 자체를 만들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간이 명칭입니다. 분단되기 전에는 남북한을 따지지 않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다 함께 만든 제1조선인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10월 자유주의 측 혹은 남한 측의 한국인들은 이탈해서 반공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단체가 되었고 이 단체가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면서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줄여서 민단을 조직합니다. 참고로 민단의 창립 멤버이자 1대 단장이었던 사람이 영화로 유명해진 박열이랍니다. 6.25 전쟁을 거치며 두 단체가 더 대립하게 되는데요. 일본 극우 정권은 사회주의자들만 남은 제1조선인 연맹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이 단체는 일본 내 공산당의 도움으로 암암리의 생명을 유지하다가 1955년 전쟁이 끝난 이후죠. 제1본 조선인 총연맹, 이른바 조총련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부활합니다. 따라서 해방 후 제1교포분들은 남한의 민당과 북한의 조총련, 크게 두 흐름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조총련 본부에 함부로 들어가면 국가보안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제1교포는 민당과 조총련으로 이념에 따라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막 갈렸던 6.25 전쟁 전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일반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했고 왜 분단이 되어야 하는지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한쪽을 콕 지지하지 못하는 제1교포분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저 일본 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고 같은 한국 출신들이 자기를 보호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조총련이 기가 막히게 잘 엮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조총련에 가입했던 제1교포분들 중 일부는 북한이 더 좋아서 공산주의가 더 좋아서 가입했다기보다는 그냥 한국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앞세운 선전에 넘어간 경우가 허다했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냉전 구도가 굳어지면서 북한의 김일성은 조총련을 일본 진출의 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조총련을 통해 많은 스파이들을 일본에 퍼뜨렸죠. 조총련계 제1조선인과 민단계 제1한국인들은 일본 사회에서 온갖 민족 차별을 받아오다가 대박을 터뜨린 사업이 있었으니 바로 파친코 도박 사업이었습니다. 파친코는 전후 피폐해진 일본 사회에 급하게 붐을 일으켰는데요. 외국인의 신분으로 막노동에 종사하면서 아주 적은 임금을 받거나 그게 아니면 이렇게 도박 사업에 손을 뻗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파친코 도박이 여러 다른 도박 사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고 하더군요. 일본 정부의 파친코 규제 때문에 많은 일본인 사업가들이 이탈된 반면 파친코 도박 사업이 아니면 취직이나 다른 일을 감히 꿈도 못 꾸었던 제1교포들은 파친코 사업에 존버를 했고 그 결과 아직까지도 일본 내 파친코 사업 상당수는 제1교포들이 쥐고 있습니다. 현 일본 파친코 사업의 80%가 제1교포 소유라고 합니다. 파친코 사업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하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제1교포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총련계 제1조선인에 대해선 훨씬 그 시선이 엄혹했죠. 일본은 초창기부터 제1교포들을 남한이든 북한이든 빨리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제1교포들의 일본 영주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쪽이었고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 경제개발을 위해 가급적 많은 노동력을 원하고 있어서 일본 정부는 제1교포들을 북한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1959년 12월부터 1984년까지 약 9만 명의 제1교포들이 북한으로 북송됐는데 가서 정통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갖 사회적 멸시와 차별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90년대까지 이어진 북한 공산주의 특유의 사람 갈아넣는 경제개발에 노동력으로 착취되어 거의 노예부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조총련도 제1조선인들을 속여 북한으로 보내놓고 입 싹 닫는 경우도 많았죠. 조총련에 대한 인식은 계속 나빠졌는데요. 조총련은 동아시아의 강경 극좌 단체와 연결되어 진행하는 활동들도 많았고 일본 내 민간인들을 많이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1995년이죠.
옴진리교라는 일본 내 사이비 단체에서 도쿄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살포했던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테러 사건의 제일 주도적인 간부들 중 한 명이 조총련 출신의 제일 조선인이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계 민단에 대한 인식은 좋으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이 있는 전두환 정권 때는 조총련을 견제시키기 위해서 민단을 적극적으로 양성했는데, 민단은 일본 내 야쿠자들과 유착되어 그 조직이 급격하게 불어났답니다. 민단 내 주요 간부들은 야쿠자 소속으로 정적들을 암살하고 다닌 적도 수차례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때부터는 조총련과 민단이 이미지를 많이 상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두 집단이 예전만큼 갈등을 빚진 않고 있고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협업을 할 때는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80년대 이후로 민단의 경우 본국과 연계해서 많은 일들을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민단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은행이 신한은행이고, IMF 때는 민단에서 모금운동을 벌여 모금액을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죠. 또 하나 제1교포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조선학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넘어온 올드커머들은 일본 내 한국인 10대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필요하지 않냐며 조선학교를 만듭니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은 조선학교를 일본의 정식 학교로 인정해주지를 않았고,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폐쇄령을 내리지만 조선인들은 거부하다가 1948년 4월 한신교육투쟁이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폐쇄되었지만 이후 제1조선인 커뮤니티와 조총련 규모가 커지면서 북한이 조선학교를 지원하며 그 돈으로 재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가 아니기에 북한의 지원을 받는 민족학교인 조선학교를 공식학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단계 민족학교는 없냐고요? 한국학교라고 있지만 4개밖에 없고요. 워낙에 학비가 비싸서 제1교포 가운데 민단계 사람들도 조총련의 지원을 받는 조선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대부분 그냥 일본 내 평범한 학교에 입학하지만 민족의 굴레를 중요시 여기고 무엇보다 공산주의라 폐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학교를 조총련에서 쉽게 못 버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대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약속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무상교육 혜택 범위에 조선학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선학교 측에서는 조선학교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넣어달라 주장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학교를 공식학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2014년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제1교포는 50만 명으로 추산되었는데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현재는 약 46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직후 일본으로 넘어온 드라마 파친코의 선자 같은 사람들 1세대는 전체 제1교포의 약 5%이며 2세대는 전체의 41%, 드라마 파친코의 솔로몬 같은 3세대의 경우는 45%, 현재 10대에 속하는 4세대는 9%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이 힘들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1세대들은 몰라도 2에서 4세대들은 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기에 한국 사회에 쉽게 터전 일구지도 못하고 적응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인의 후손이란 걸 망각하며 일본 사회에서 살아갈 수도 없죠. 앞으로 점점 세계화가 추진되고 단일민족을 고수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만큼 세계의 각국들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 운영에 적응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